이번에 썰렁설레 여러분은 군대에서 몇 개의 직책을 가져봤나요? 를 보고서 글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6년도 2월 군번으로 모집병 인사행정특기를 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무사히 수료를 했습니다. 다들 특기 뭐 받을까 전전긍긍할 때 저는 나는 특기도 이미 받았고 배기보도 아니고 상공직도 아닌데 최전방으로 가겠어 올라가봤자 형기도겠지 라면서 히히낙낙 수료식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온 문자는 화천.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에 검색해보니 신이 버린 땅, 군견도 나고 하는 순찰로 십자인대 파열, 의병 전역, 두 눈을 질끔 감고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부모님 배웅받으면서 복귀했습니다. 그래 편하면 좋겠지만 군대라고 편하려고 오나 어디 가든지 다 나 할 거야 잘하고 선우임만 잘 만나면 좋겠지.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자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난 인사행정인데 경비 소총수? 인사과 개원이 필요해서 인사행정특기인 저는 연대본부에 남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온 선임의 수속 처리가 안 돼서 전산오류로 인사과 TO가 남은 걸로 착각되어 뽑힌 거였습니다. 이미 부대원 등록까지 수속까지 다 마친 상태라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연대에 남게 되었는데 갈 곳이 사라진 상태. 인사과는 못 받겠다고 하고 일단 본부 중대로 올렸는데 본부 행정병이 너무 많아서 당장 행정병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집 특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행보관님은 그럼 6개월 뒤에 개원으로 변경해 줄 테니까 다른 업무를 좀 하고 있자 라고 하셔서 경비소대 경비분대로 가게 되었죠. 본부 분대는 6개월 뒤에 올 후임이라 후임 취급도 안 하고 경비분대에서는 6개월 뒤에 갈 분대원이라 후임 대접도 안 해주는 뭐 개 이상한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밥도 누구랑 먹어야 되는지 매번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해 인정받는 방법밖에는 없었기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병소 건물을 서면서 차 번호, 차종, 간부 이름, 직책, 소속, 동승자의 선탑자, 행선지, 블랙박스 유무 등에 따른 가림막 지급 및 회수 달달 외우고 깨져가면서 이악 물고 2개월 만에 군대 에이스 소리를 듣게 되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떠날 사람이었기에 선임들도 마냥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대 보급 개원만 할 것 같아? 예정되었던 6개월보다 2개월 일찍 본부 행정 개원이 되었습니다. 인사 행정 특기를 받고 왔기에 인사 업무를 볼까 했지만 위로 인사 개원 사수, 분대장과 부사수가 있었고 보급 개원이 사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급 개원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전에 죽어라 외운 건 하등 쓸모가 없어졌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는 것 없는 이제 1호봉 넘긴 일병이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죽일 듯이 갈구기 시작하는데 창고 정리하고 재고 파악하고 타분대 지원 나가다가 이제 좀 키보드 쳐보나 할 무렵 분대장이 샤워실에서 넘어져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뭔 소리야? 묘하게도 2등병 때부터 말년까지 군생활이 기억이 다 날아갔답니다. 그리고 저의 보급개원 사수는 그와 동반 입대한 친구였죠. 기억이 날아간 친구를 케어할 사람이 보급계 사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은 항상 붙어다니면서 일과 시간에도 생활관에서 케어를 하는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대장은 병가 만박과 위로 만박 모아둔 전기포상 영끌로 저녁까지 부대 찍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케어할 제 사수도 따라 바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둘은 어느샌가 부대 복귀한 뒤에 남은 인사개원과 수덕수덕 하더니 휴가도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걸 알게 된 건 저녁하고 다 돼서였죠. 컴퓨터도 못 만져본 행정개원이 뭐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 알아서 휴가 만들고 결제 올리고 결제하고 하면서 부대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전역한 뒤에 그 기억상실조차 연기였다는 걸 선임들의 입에서 전해 들은 뒤 살심이 돋아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사수들이 다 날아갔으니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혼자 남은 인사과 선임은 이제 터치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인사 업무 말고 할 줄 몰라가 되었고, 설상가상 행보관이 분대장으로 짬 때리던 경계작전 명령서 같은 걸 이 사람이 작성하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 본부 행정 정보 작전 군수 1, 2, 3종 병기 탄약병. 몇 개의 직책을 가져봤냐는 영상을 보고 글을 썼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됩니다. 기억상실 코스프레로 본부 문서에 비밀번호조차 전부 분실하고 사라진 분대장 덕에 아무런 서식도 문서도 결제 서류도 열지 못하고 업무라고 배워본 거는 창고 정리랑 재고 파악뿐인 저에게 어느 순간 모든 전화와 업무 지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업무를 모두 개원이 했었기 때문에 행정보고과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난감했는데 이 와중에 위로하고 커버 쳐줄 만큼 제가 불쌍했었나 봅니다. 과장님 선의 업무는 그래도 커버를 쳐줬는데 그 외에는 그냥 하루하루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처음에는 불쌍히 보던 타 분대 선임들도 3일 4일 그렇게 업무가 마비되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오려는 게 눈에 보였죠. 그냥 연대본부 기반을 처음부터 제가 만들자 마음을 먹게 되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전화 받고 죄송하다 하고 첩으로 달려가서 욕하는 간부 선임 옆에서 서식 작성법이랑 결제법, 업무 방법을 필기해 와서 죽어라 노력한 결과 2달 안에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뺑기치다 그냥 나가버렸네 사수들이 다.
네 번째 이야기, 인사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인사교원 선임이 집권한 지 3개월, 이제 업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저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갈 즈음 경계 작전 명령서를 가지고 이리저리 알력을 행사하던 선임은 곱지 않게 본 처부 인원들을 이리저리 캐본 결과 유독 휴가를 많이 나가던 게 눈에 띄었고, 선임 분대장과 부분대장에게 휴가 조작 방법을 배워서 남용하고 있는 걸 걸리게 됩니다. 중대선에서 일이 무마될 것 같았던 처부 인원들은 연대장에게 다이렉트로 찌르게 되었고, 결과는 인사개원 행정보고관 전출. 이제 저는요, 이 연대 본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은 어디 갔게요? 이제 위도 나가고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전군 편제 개편 및 감사가 실시되어 놀랍게도 본부 행정개원 편제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연대본부고 처부가 본부 중대인이, 본부 중대인은 처부개원이 알아서 처리해야 해서 행보관에게 결제를 올리는 시스템이 만들어뒀겠지만, 처부는 자기 업무 두고 중대에 불려다니는 개원을 두고 볼 리 없었고, 본부는 자기 수족처럼 부릴 개원이 필요했으니 서로 몸집을 불려 업무 분담이 되고 알력 싸움을 하게 되었던 현실은 편제 감사를 통해 제가 근무할 때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냥 행정보급관 플러스 화학병. 저는 모든 행정 업무를 혼자 다 처리하는 행정보급관이 되었습니다. 짜란! 새로 오신 행정보급관님은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가 뭐가 있는지 알 리가 없었고, 제가 행보관님을 가르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덤으로 중대장님도 빨리 진급해서 빤스런하고 결국 저 혼자 부대를 굴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 사단 화학병 집체교육이 있었는데, 연대에서 가는 게 연대 소속 작전과 화학병 한 명에 본부 한 명이 편제인데 본부 인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학병도 하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 특기가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이룩한 업적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질 때쯤 1년 만에 후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중대개원 편제는 한 명이고 이는 중대인원의 보급을 담당할 보급개원 자리였죠. 그리고 저는 모집병 당시 인사행정특기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서 신병을 보급기에 특기를 뽑고 특기가 맞으니 개원, 편제에 신병을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소속이 없어요. 인사과에서는 이게 업무 절차상 맞다, 별 수가 없다, 아니면 네가 특기를 바꿀 거냐 라는 식으로 배째라고 시전했고, 제가 한 게 얼마인데 억울해서 군생활 못하겠다고 저도 강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모집 특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소총수가 되어야 편제가 남고 운용병력이 나오는 경비 쪽으로 쑤셔놓고 업무만 본부행정에서 보라고, 서류 소속만 옮기는 거지 일은 똑같이 하면 감언인설로 마냥 말을 해왔죠. 저는 이미 자대 편입부터 인사과에 되었고 자신들이 잘못한 피해를 다 네가 감수해라는 식의 압박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전출밖에 답이 없는데 전출 갈래? 라면서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도는데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래 보내려면 보내라, 난 다른 부대 가겠다라고 했죠. 연대 업무 다 혼자 다 돌리고 있었는데 나 다른 부대 날아가고 신병 그 자리에 앉히면 연대 꼴 잘 돌아가겠으니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행보관도 말리고 특기 포기하고 편제만 옮기면은 편의도 봐주고 포상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기휴가도 하나도 못 썼고 이발병에 분대장 위로에 각종 포상 하나 못 써서 휴가가 남아 돌아서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과랑 대치를 가져간 며칠 뒤 밤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위병조장실로 전화가 옵니다. 저도 이제 배제식이 되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인사행정 담당관이 퇴근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고 새벽 3시에 근무 중인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타부대 갈래? 밤새 근무 중에 협박성 전화를 받고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타부대 가겠다고 한 뒤 아침 점호 후에 복귀해서 바로 행보관실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타부대 가겠다라고 하자 행보관이 죽어라 말리기 시작하고 정에 호소하시길래 근무 후에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특기 포기하게 되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모집병은 특기 포기 시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그냥 별일 없다고 한 뒤 저는 소총수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특기 날아가고 행정보험관만 하면 끝날 줄 알았지? 이젠 취사병이야. 특기 날아가고 업무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던 중 연대회관에 연락이 옵니다. 전역자가 있는데 인원 보충이 안 돼서 회관 일을 하기 힘들다, 사람 따로 보내달라. 당연히 처부에서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죠. 결국 돌고 돌아서 또 본부 분대 인원 차출입니다. 저와 후임 둘, 이제 자기 일 막 배운답시고 하고 있는 애 어디 보냅니까? 가이드 만들어주고 저는 또 회관으로 팔려갑니다. 중간에 대전반이다 뭐다 전출원 인원 간호로 사단 의무대 파견 가서 의무병으로도 해봤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 가서 본부 행정, 경비, 인사, 군수, 병기, 탄약, 작전, 정보, 화학, 의무, 취사, 이발병까지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MSG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1도 처진 게 없어서 안타까울 나름이죠. 이 길고 긴 글이 채택이 되었을 시엔 담배 피려다가 포탄 맞고 사망한 연대장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사단 화학병 집체교육 1위 표창과 후임이 1년간 없어서 내려온 사단 표창 땜빵용 마법용사 표창 이발병 임명장 등등입니다. 이발병으로 임명함, 표창장, 상장. 편의자님은 제가 이제부터 욕을 할 거니까 한국 군대 당신 다니겠냐 이 개. 나이만 많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지혜롭기라도 해야지. 일도 못하고 뭔 이게 사람 하나를 개 조져놨네. 너네가 사람 만드는 것보다 니네가 빨리 그 타는 걸 깨닫고서 그냥 쳐 나가가지고 그냥 니네가 비루한 삶을 이어가는 게 나아. 쳐 좀 나가. 좀 인사과장. 저는 개버거 유튜브 그중에서도 썰랑썰레 군대 이야기를 재밌게 보고 있는 40대 꼰대 아저씨예요. 저는 한개 중대 병력이 기념병의 전부인 후방 비전투 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훈련이라고 해봤자 ATT가 전부였고 2년 2개월 동안 유격도 딱 한 번 당일치기로 받은 게 전부고 사격 인원도 안 나와서 훈련탄 소비가 힘들 정도로 애를 먹었던 정말 군대라기보다는 회사에 가까운 그런 부대였죠. 부대장은 대령이었고 부대는 크게 업무동과 본부 근무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업무동에는 행정과 서비스 업무를 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었고 이 업무동에서 근무하는 기관병의 막사를 본부 근무대라고 했습니다. 부대장이 대령씩이나 했던 이유는 병사는 본근대 한 개 중대병력이 전부였지만 간부가 병사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점호를 받고 업무동과 일부 외곽 근무지로 출근해서 퇴근하는 본근대로 들어오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부 근무 중 대장님, 기관병들의 아버지, 행보관님은 어머니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대장님께서는 여자분이셨죠. 여자였지만 전방 소대장까지 하고 지휘관 코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저희 대장님은 흔히 생각하는 유약한 여군이 아닌 부대에 유일하게 있는 장교다운 장교였죠. 대장님을 제외한 다른 위관급 장교들은 벌써 행정병과이고 부대가 후방인지라 대부분이 좌천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열정은 벌써부터 개나 준 상태였으니까 말이에요. 부사관과 군 간부보다 많은 군무원들, 역시 대부분은 민간인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고 유일하게 행보관만 그나마 군인다운 부사관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가 후문고초를 나가기 시작하는 일병대 때부터인데 저희 대장님은 영내 BOQ에서 살고 계셨고 모든 초소의 초병들은 BOQ 간부들의 출입 상황을 항상 기록을 하고 있었죠. 즉 초소라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실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어느 날 BOQ에 살지 않는 모 부장, 부대서열 2위, 중령이 일과 후에 퇴근했다가 다시 후문에 와서 저희 대장님이 영내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모 부장의 동선도 기록해야 해서 뒤 모초들이 기록을 했을 것인데 보통 모 부장이 7, 8시에 들어가면 10시, 11시에 나가는 거였죠. 부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정후문 모든 초소의 대장님이 본인 출입 상황을 모 부장에게 거짓으로 말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여군이신 본부대장님이 본인 출입 상황을 부대서열 넘버 2인 중령이 와서 물어보면 거짓으로 말하게끔 지시를 했대요. 물론 기록은 제대로 하고 있었고 구두로만 구라를 쳤죠. 본근대원들은 지휘관이 대장님이니 대장님 말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제가 위병조장, 병장 3, 4, 5봉이 되던 밤 12시에 위병소로 들어가자 교대자와 출입 상황을 체크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뭐야? 야, 이 밤중에 2호차가 나갔어? 2호차는 모 부장의 에스페로, 직접 운전할 수 없고 선탑으로 공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였죠. 방금 나갔는데 대장님도 탔다? 엥? 2호차를 대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모 부장님이 선탑했는데 대장님이 뒤에 타고 있었어. 아씨 좀 책이나 보려면서 자려고 그랬더니 뭐야 들어올 때까지 잠도 못 자겠네? 그렇게 평소 오전 근무를 오침으로 제낄 수 있는 꿀 보초였던 자정부터 아침 6시 위병소 근무가 언제 지휘관과 부대 넘버2가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되는 근무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1시간마다 교대되는 입초들에게도 단단히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같이 불안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2호차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위병소가 그렇듯이 저희 부대도 진입로 200~300m가 됐고 위병소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일인 경우 운전병이 상향등을 켜줍니다. 때문에 입초에서 말을 듣고 위병소 안에서 헛짓거리하던 병장이 방탄 쓰고 뛰어나와서 격리구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대 차량과 등록된 간부 차량은 야간이라도 암고 없이 통과했고 도보로 들어올 시 암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아파트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이 수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렷 저도 살짝 긴장하고 있던 터라 재빠르게 나간다고 나갔는데 경례할 구호 할 겨를도 없이 2호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 봤어? 뭘 말입니까?
누군지 봤어? 응? 아, 야, 못 보면 어떡해. 좀 이따가 운전병 자러 갈 건데 봉근대 불침번한테 말해놓으면 되지 말입니다. 그렇지. 저는 바로 봉근대로 전화해서 운전병이 들어오는 위병소로 전화해달라고 전달했죠. 충성 위병소장 병장 2배입니다. 충성 1병 운전병입니다. 전화하려고 말씀하셨지 말입니다. 그래. 야, 전병아, 나 2배인데 너 지금 누구랑 들어왔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저 대장님이랑 들어왔지 말입니다. 혹시 말인데 대장님 나 경례 안 했다고 뭐라 안 하냐? 그런 거 아니지 말입니다. 그렇게 별일 아니다 싶어서 일지에다가 대장님과 2호차 운전병 복귀사항을 기입하고 사령실에 전화해서 영내 인원들 모두 복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2다리 쭉 뽑고 한숨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까요?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보초선 3번 앞으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잠이 확 깬 저는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죠. 모 부장이 술에 취해서 갈짓자로 그러면서 2명이 입초해서 소총 손을 치우면서 보초선인 쇠사슬을 뛰어넘고 개성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야! 니네 대장 어디 갔어? 들어왔어? 땡땡땡이 어디 갔어? 저는 대답을 미루고 병장 2배 모부장님 다시 보초선 밖으로 가셔서 암고를 하나 이 새끼야 툭 하면서 제 방탄 헬멧을 3-4번 툭툭 치더니 제어하던 저를 밀치고 본부 근무대 쪽으로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상대가 중령이고 부대 넘버2인데 더 이상 제재는 저도 무서웠죠. 저는 이 상황을 대장님께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BOQ에 들어간 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고 후문부초에게 전화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부장이 아무리 미쳐도 이 밤중에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령실에 보고했고 일직사령 대위도 저보고 별일 없을 거라면 잘했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후문에서 모부장이 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당일 근무를 마쳤죠. 아침밥 대신 간단하게 사발면을 때리고서 꿀잠을 취하고 있을 때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10시까지 모든 본근대원들은 보초를 제외한 1명 열애 없이 잔디밭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일어나셔야 되지 말입니다. 뭐야, 나 공병 섰어. 왜 누가 모이래? 행복한이 모이라고 하지 말입니다. 행복하니 왜? 나 오침이라고 해. 오침자도 다 깨웠고 땡땡과 모병정도 다 내려왔지 말입니다. 저는 보통 상황이 아니면 직감하고 숨도 안 쉬고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땡땡과 모병장이란 제 내무실 바로 한 달 위 고참이었는데 제가 부대에 전입하고 1년 5개월 동안 얼굴을 딱 한 번 본 사람이었죠. 땡땡과 병사는 웬만하면 본군대로 안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땡땡과 근무자가 본군대로 왔다는 건 말년휴가 전날이나 전쟁이나야 가능한 일인데 그때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잔디밭에 나가니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부대원들의 얼굴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중대원이 다 모인 시점에서 행보관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당히 비장한 눈빛으로 저에게 열변을 토했죠. 그리고 행보관 옆에 눈탱이가 반탱이 아닌 한 병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2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연설 이후에 그 운전병이 분대원들에게 들은 말을 제가 각색해보았습니다. 모 부장이 대장님들 데리고 2호차를 타고 유흥주점에 간 것이었습니다. 운전병은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얼마 후 유흥주점에 들어갔던 대장님이 황급히 혼자 나와서 앞에 타더니 전병아, 야 부대로 복귀하자 하고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모 부장이 쫓아와서 조수석 창문에 팔을 걸고 야 어디가, 너 지금 가면 죽어. 야 전병아 빨리 밟아. 그렇게 운전병은 본인 지휘관인 본부 근무 중대장의 명령을 받들어서 2호차 악셀을 밟았고 그렇게 제가 근무 중이던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오고 왔던 거였죠. 그리고 모 부장은 택시를 탔는지 뛰어왔는지 어떻게 부대로 쫓아와가지고 그 길로 대장이 사는 BOQ로 갔지만 대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본근대로 다시 내려와서 취침하고 있던 운전병을 깨워서 자신의 말 안 들었다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거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 받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운전병은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함몰되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불침범과 야간 근무자들도 어떤 제지도 못하고 일찍 사관이 나와서 말리다가 일찍 사령까지 본근대로 와서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이 사실을 말했지만 행정부장이 발뺌하는 상황에 열이 받은 행보관이 본근대로 들어와서 근무 중이던 전 본부 근무 중대원들을 집합시켰고 일종의 파업에 들어간 거였죠. 결국 행정부장은 본부 근무대로 내려와서 자신이 구타한 운전병에게 사과를 하고 전 부대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부장은 대놓고 대장님에게 껄떡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졌지만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피해자셨던 대장님에게 전출 명령이 떨어졌고 사건 이후 한 달 뒤 다른 부대로 전차해 갔습니다. 전출 가시기 전에 모든 근무대원들을 십시일반 모아서 환송식을 열어드리고 목걸이까지 선물해드렸죠. 울먹이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등병 때부터 중대장이었고 힘도 약하고 안경도 끼고 뭐든지 잘 못하던 제가 군생활에 적응하도록 무사히 전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죠.
한 번은 고참한테 맞아서 광대뼈가 퉁퉁 붓고 봉화지김에 걸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지나가는 저를 보고 고참한테 맞은 거 다 알면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제가 더 괴로워진다는 걸 알고 아무 말 없이 대장실에서 드레싱을 해주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고문관이던 제가 분대장이 되었을 때 견장을 달아주시면서 정말 기뻐해 주셨던 분이셨고, 그렇게 보살핌을 받은 이등병들이 병장이 되면서 중대원들끼리 형동생처럼 지내고 구타도 없어졌는데 그냥 그렇게 가셔서 정말 슬프고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화약 냄새 따위는 모르는 저의 군 생활에서 나름 큰 사건이었고, 전방의 슈퍼솔저들의 땀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색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봤습니다. 다 잘라야 돼. 법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병사는 뭔 죄입니까? 장교들 일에 병사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섰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이게 뒤져 그냥.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유튜브 시청자예요. 항상 출퇴근할 때 썰랑썰레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썼던 글들이 유튜브에 나올 때 보면 기분이 진심 째집니다. 썰을 듣다 보면은 사이다 썰이 나오시던 군 관련 분들이 등장이 있던데 저도 그런 썰이 있어서 풀어볼까 합니다. MSG 전혀 없습니다. 좋지만은 않은 군대 백 사건이죠. 군대 영장은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던 저는 동기 둘과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그대로 PC방으로 직행. 국방부의 동반 입대 신청란에 각자 신청서를 넣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와 동기 하나는 같은 날이지만 다른 동기는 해당 일의 입영 인원이 완료되었으니 다른 날짜를 선택하세요 라고 떴습니다. 그렇게 동기 하나는 일주일 뒤에 입영 날짜를 찍고 다시 술에 쩔어서 다음날 아침 좌절을 맛봤죠. 그때 일주일 뒤에 입대하는 동기놈은 서로 왜 안 말렸냐고 머리를 잡아 뜯더군요. 취소를 하려고 해도 취소가 안 돼요. 입영 연기를 하려니 반년을 넘게 연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과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 약 2달. 방학을 맞이하면서 휴학을 할 거 우리는 각자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자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벤트를 계획해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을 뵈러 동기들이 서울로 올라왔죠. 일주일 뒤 입영 얘기가 나왔고 웃으시던 아버지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누가 통화를 하셨습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이미 전산처리가 끝난 상황이라 되돌릴 수가 없다는구나. 뭐 어쩌겠니? 받아들이거라. 이때까지만 해도 내 아빠 지인분이 계시나? 하고 흘려보냈었죠. 시간은 흘러 입영일 논산훈련소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시간. 부모님, 동기 부모님, 대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의 배웅을 받으면서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고 돌아 훈련소 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주특기를 신청한 훈련병들은 각자의 주특기 훈련을 하기 전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동기와 같이 화학병을 지원했는데 동기는 시험을 보러 가고 저는 호명이 안 됩니다. 사해진 저는 분대장에게 분대장님 저도 화학병과를 지원했는데 호명 안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야 너 없는데 지원자 명단에 네 이름은 없다. 입대 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했을 때도 화학병과가 확실했는데 이름이 없다니요. 분대장은 전산 오류일 수도 있거나 지원자가 많아서 밀린 걸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라고 했지만 저는 지원 명단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온 동기는 그게 돼? 이러면서 주말에 불당해서 만난 일주일 늦은 그놈도 그게 돼? 같은 반응이었죠. 일주일 늦은 동기도 화학병과 시험을 봤다는 거 알고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주차. 훈련병 하나하나마다 주특기 번호가 부여되는 시간이 왔죠. 부여 방식은 훈련병의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커다란 스크린에 주특기 번호 4자리가 공개되는데 이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중대 인원과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같은 간부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건 제발 전경은 안 돼, 전경! 그때 전경을 홍보하러 오신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훈련병 한 명이 전경에는 아직도 구타와 폭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홍보관이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 중입니다. 가뜩이나 전산오류로 미래가 깜깜했던 저희도 혹시라도 전경으로 갈까봐 잔뜩 쫄아가지고 번호 입력하고 나온 주특기 번호는 0000. 다시 한번 입력해도 0000. 재입력해도 0000. 중대장님은 멍. 교육대장 소령도 멍. 새 시스템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구경온 처부장도 대령도 멍.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분대장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자면 저를 뒤로 뺐고 다시 확인해봐도 저는 계속 0000. 결국 훈련소를 끝내고 나갈 때까지 제 주특기 번호는 없었고 어느 부대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차는 달리고 달려 정차역마다 훈련병에서 2등병이 된 중대원이 하나둘씩 내렸고 저는 혼자 남아있었죠. 진짜 이때 엿됐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차량에서 혼자 타고 있는 기분 아시나요? 괜히 나 혼자 나락에 빠진 것 같고 잊혀진 존재가 된 건가 하고 생각하는 그때 마지막 정차역인 것처럼 어두욱한 기차에 중사 한 분이랑 상병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저는 다른 사람이 내리는 걸 확인하려 두리번
덜렁거렸지만 기차는 떠났습니다. 즉 아무도 안 내리고 거기에 저 혼자만 내렸죠. 중사님 인소라에 부대에 도착할 때쯤 이미 밤이었고 운전만 체감상 1시간 넘게 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완전 구식 나무 캐비넷을 사용하는 간부 생활관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며 군대 꿀팁을 전수받고 인솔했던 중사님과 상병이 저를 태우고 다른 부대로 또 달렸습니다. 10시에 출발해서 중간에 점심 먹고 눈물 섞인 짜장면을 먹고 다시 달리면서 주특기 번호를 물어보던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중사님은 주특기 번호가 없다는 제 대답에 넌 꼴똥이거나 아니면은 군생활 뿔린 놈이거나 둘 중 하나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최전방의 모사단이었고 저를 인솔한 소대장님과 상병은 돌아가면서 군생활 잘해라 라고 해주셨죠. 사단에서는 저를 다시 예하 연대로 보내기 위해 연대차를 불렀고 그때 2년여의 군생활을 함께할 분대장 선임과 행보관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시작된 군생활이 열차를 타고 대구 찍고 강원도로 올라가 다시 동두천으로 찍는 코스였죠. 처음으로 연대장님께 신고하는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하니 호탕하게 웃어주셨고 동기가 없어도 군생활 잘하더라 라는 덕담을 해주시던데요. 그래요, 저는 연대장님께 단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주특기 번호가 없었죠. 자네 같은 내정자한테는 내정자? 제 군생활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특기 번호를 부여받는데 유류관리방이었지만 이미 TO가 없던 관계로 작업병으로 돌려줬고 일병이 끝날 때까지 작업, 야간근무 정비보조, 공구 수입, 수리, 근무, 땜빵, 진지보수의 선봉 등 정말 잡부처럼 쓰여졌어요. 이등병 때는 이거저거 배우고 선임들에게 터지고 보내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일병이 되니 일머리도 생기고 작업에 도가 트이다 보니 간부들 특히 행보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작업반장이 되었고 선임들도 대부분 인정을 해줬지만 유독 괴롭히던 선임이 입에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예스당신을 개잡박이 계속 빠져가지고 인신우씨 주특기도 없지. 진심 돌로 찍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 말고 다른 후임한테도 그지랄 떨다가 누군가의 마편에 의해 사요나라 했습니다. 2등병 때 100일 휴가를 가야 했지만 부대 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휴가가 밀렸고 선임들이 다 휴가를 다녀와서야 100일 휴가에 1병 휴가 일부를 털어서 집에 갔죠. 사건 때문에 면회를 못 오시고 전화로만 통화했지만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힘들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친척들이 막내 조카 휴가 나왔다고 큰아버지며 작은아버지며 전부 다 오셨고 군생활 고생한다며 용돈도 두둑히 주셨죠. 술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중 당연히 이병부터 소속 부대까지의 에피소드가 나왔고 그때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동시에 한숨이 푹 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건의 발단은 저희 형이었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형은 육군 상병이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높으신 분의 운전병이었습니다. 높으신 분의 특성상 서울의 모 골프장 군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러 올라오면서 외박을 주었고 그때 꿈을 못 꾸던 개인 휴대폰까지 개통하며 사용하며 외식, 야식을 심심할 때마다 시켜 먹으면서 군대 훈련 열회, 작업 열회, 근무 열회 등 상위 1%? 그 이상의 군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는 격주로 주말마다 올라오는 형의 편한 군생활을 못마땅해 했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형의 군생활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형이 모시던 높은 분에게 제발 제 작은 놈만큼은 군인다운 군생활을 시켜주십시오! 라면서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고 그분은 처음에는 군대 빼달라는 청탁인 줄 알았다가 빡시게 시켜달라는 부탁이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저는 전역하는 날까지 믿지 못했던 그 얘기를 그 높으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전방부대 보내진 것도 어디 병사가 부족해서 걔 대충 돌리고 여기저기로 보내게 된 것도 저였던 거예요. 부대에서 정해진 인원 한 명이 더 왔던 거였고 티오 없이 거두러니 작업병으로 쓴 게 10개월. 전방인이 빡셀 거고 그분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신경 끊으시니 낙동강 오리알 된 저는 꾀다만 보릿자루로 버려진 인원이 되었던 겁니다. 주특기 살려서 군생활을 시작했다면 물론 힘들었을 테지만 제 선택에 만족이라도 하고 비록 후회했더라도 인생의 일부를 선택하는 결정권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사실에 정말 좌절을 했죠. 그 잡부라고 했던 선임의 욕보다 이게 더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시 술자리에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릴까 물어보는 아버지께 제 인생 잘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다운 군생활이 본인이 겪은 많은 훈련과 작업으로 끈끈해진 중대원들과 유대감보다 주특기 없는 낙하산이라고 작업을 도맡아가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적잖이 충격이셨나 봅니다. 복귀하자마자 수송대장님에게 잡부가 아닌 행정 아니면 운전병이나 정비병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그렇게 시작한 게 부속계였습니다. 부속계를 하면서 창고정리, 부속관리, 서류 작업이 주 업무가 되었죠. 작업에도 불려가고 했지만 당직 근무의 고정으로 근무 땜빵에서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수송대의 일부가 되었다는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누군가의 손바닥 노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선택의 길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병이 되고 분대장을 맡으면서 작업의 선봉, 행정계의 실세, 행보관의 편애를 가진 저는 선임조차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권력을 얻었다 해서 남발하진 않았죠.
어두운 얘기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연줄이나 백이 쓰신 분들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직접 겪으니 처참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제가 사는 거고 남은 환경일 뿐입니다. 제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전역하고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주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뼈지르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저라 물빠진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 3월에 서울 외곽의 의정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너무 자세한데요. 저는 참고로 신체 등급 1급 체육학과 육상 선출이에요. 오, 대단하신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발로 걷어차면 특수부대 출신이 가득한 하다못해 해병대라도 나온 그런 체육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 군대는 특수부대지 라고 생각하며 대학교 1학년을 보낸 뒤 겨울방학에 스키 패트롤을 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결정을 지은 것이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그래 여기서 돈을 벌고 휴학을 해가지고 스키장 마감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알바를 조금만 해가지고 독일 월드컵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입대 지원을 하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월 14일 점심 야 이렇게 날짜까지 적었잖아요. 이를 안 담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날짜를 안 쓰고 그때쯤이었을까요? 20대 중반쯤이었을까요? 21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한 거 아니야. 근데 날짜 기억하잖아. 이렇게 2월 14일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자기 인생이 꼬인 거예요. 점심쯤에 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을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추운데 잘 지내냐? 다시 경상도 아버지시네요. 추운데 잘 지내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군대 가야지. 가야죠. 근데 특수부대 갈 거라 지원해야 돼요. 3월 2일, 3월 16일, 3월 30일. 언제 갈래? 저 특수부대 지원해서 갈 건데요. 아, 빨리 가라. 그냥 3월 2일날 신청한다. 뚜.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의 친구 남편분께서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단 그 안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계급도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저를 신경 써주신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작당을 하고 저를 그냥 밀어넣자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평소 불도저 같은 제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던 저는 막다른 길에 외통수에 걸렸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저는 아버지와 딜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특수부대 가고 싶어요. 제가 알아서 군대 가면 안 될까요? 그만 그러면은 니 복학하고 언제 그거 하고 대학 졸업 언제 할 낀데? 에? 요즘 막 군대 가기도 힘들고 막 자리 났을 때 막 빨리 하고 해결하고 치아라 막 일날 신청한다고 그거 다 이야기 해놨다. 아버지, 보름 뒤에 군대 가는 게 어딨어요. 저도 계획이 있는데 안 돼요. 알았다. 그러면 16일이면 되나? 아버지, 제발. 알았다. 30일 끝? 뚜.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수없이 전화를 하였고 어머니는 나는 너그 아빠 절대로 못 이기니까네 니가 알아 단디 말해봐라 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안 받으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포기함과 동시에 회사에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된다고 퇴사를 해야 된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아니 시즌 정리까지 한다는 놈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누가 괴롭히냐? 이러면서 상담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군대를 갈 수 있냐며 조용히 저를 보내주셨죠. 그 후 일주일 뒤 퇴사를 한 저는 저의 인생 계획이 망가졌다는 상실감에 술을 반복하면서 개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몸무게 78kg였는데요. 입대 후 신체 검사할 때 91kg 찍혀 있어서 저는 체중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며 군의관과 실랑이를 했었죠. 그리고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갑자기 불어난 체중 덕에 예전부터 아팠던 무릎과 고관절이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고 입대 후 신체 검사에서 아픈 데 있는 사람 거수해라 라고 해서 손들고 실제로 외진도 나갔다 왔습니다. 허나 외진에 가본들 지금은 훈련병 신분이라 여기선 해줄 게 없고 많이 아프면 퇴소시켜줄게 라는 말에 포기하고 훈련소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죠. 여기서 번뜩이는 생각이 아니 난 특수부대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것도 짜증나는데 훈련소 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개패급 훈련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운동 시절 합숙과 그 합숙 간의 선배들의 갈굼,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면 감독의 눈에 아파 보여서 훈련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저는 주야간 행군은 물론이고 이제 허리도 아픈 것 같다면서 수류탄 투척도 열애, 비염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화생방 열애, 몸이 다 아프니까 각계전투 열애,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모든 훈련들을 전부 열애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격은 하고 싶어서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리는 훈련은 가볍게만 하고 사격은 실시했죠. 또 웃긴 건 사격은 19발로 전체 1등에서 조교가 포상을 받을 거라 했는데 너무 훈련소에서 놀아서 그런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교들과 같은 내무실의 동기들한테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교들의 최신상 비대가 되었고, 아프지만 동기들 잘생기는 내무실 생활은 잘하는 그런 훈련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차, 전체 내무실 집합을 하고 지금부터 특공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니 호명하는 훈련병은 나와라 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무실에 앉아있는데 웬걸? 저를 호명을 안 하네요. 아이, 망했다. 너무 아프다고 했나? 속상해서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료식 전 자대 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3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저 혼자만 땡 7사단, 지금은 없어진 사단에 이상한 사단이 뜨는 거예요. 당장 조교한테 물어봐도 자기 군생활 동안 저 사단은 처음 본다면서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지금 사단이 땡땡 사단이니까 근처에 다른 사단인가 보다 하고 조교에 인솔을 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주먹밥 2개 주면서 기차역에 내려주는 거예요. 뭐야?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타게 되었고, 아이 설마 서울까지 가겠어라고 여기쯤 내리려나? 여기서 내리나? 여기 내리나? 63빌딩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서울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서울에서 군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 서울이란 곳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군대 때문에 오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출 인원이 저 혼자라 생활관에 앉아있었는데 웬 간부가 안 나오더니 저를 환한 미소로 보면서 야, 너 같은 인재가 어떻게 여길 왔냐? 너무 좋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면접을 하시는 겁니다. 특공대 관심 있냐? 운동 뭐 했냐? 넌 무조건 우리 특공으로 와야 될 인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와, 이게 웬 떡이냐 오이에 하면서 대답을 이어가던 중 전화가 오셔가지고 받으시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그래 수고했고 군생활 잘해 하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이? 뭐야? 수고했고 군생활 잘해? 뭔 소리지? 남은 일과 시간 내내 궁금증이 가득해서 이것저것 한 뒤 전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나 자대 서울로 왔어. 그래, 그거 땡땡이 아저씨가 특공대 힘들다고 빼주시고 여기 있으면 고생한다고 서울로 보낸 거란다. 나중에 땡땡이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해? 그렇습니다. 제가 엄마 친구 남편으로 알고 있던 땡땡이 아저씨,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갖고 놀고 계셨던 거예요. 하긴 이상했어요. 뺑기 그렇게 쓰고 조교들이랑 친하게 지냈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할 정도였는데 선은 몇 번 넘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같은 내무실 인원들은 전부 취사 지원을 나갈 때 저는 갑자기 간부 식당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뭐지? 좀 이상한데? 취사장 간부가 오더니 담배 피냐면서 담배도 하나 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예 모르는 엄청난 큰 손이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저 땡땡이에요. 그래, 잘 도착했나? 거리가 멀어서 좀 힘들었지?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아저씨가 여기로 보내준 거라면서요? 그래, 여기 있으면 너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 특공대도 빼고 거기로 보낸 거고, 거기서도 뭐 특공대 막 한다 그러면 막 안 가도록 막 잘 얘기해놨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네, 또 전화 드릴게요. 전 또 여기서 특공대를 못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예비군 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유튜브에 채택된다면 예비군 부대에서 체력만땅 특급 전사에 불생한 중대원들, 다음날 유격 조교 가려고 취침 소등 후 짐 싸다가 점검 나온 당직사령 보고서 당황해서 바형 핸드폰 발가락으로 키패드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 걸려버린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년 민방위님께서 끝까지 패급 같은 다음 추가 이야기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가부장적이시네 아버지께서. 이 자식이 이게 또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식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또 깊은 뜻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좀 인생을 뭔가 계획하고 있고 그런 20대라면은 그냥 놔둬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이라면은 그냥 믿어보고서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특공대나 특전사 같은 거 지원해서 가면은 많이 다치거나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어떤 부모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하겠죠. 여튼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떤 분들은 백을 좋은 쪽으로 쓰는데 이분은 백이 앞길을 망친 역백.
역백 대상권 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3번 다녀온 썰 썼던 좌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번째로 다녀온 육군훈련소 조교 현 명칭 분대장 시절 이야기입니다. 때는 3번째 입대를 했던 9월. 너무 더웠어요. 앞서 사관학교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입영 심사대에서만 지낸 뒤 자대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2번째 입대한 해군에서는 일주일을 있다가 자대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육군은 다행히 3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대로 인해 많은 세월이 허비되었고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친 상태. 지급된 수양록에는 살기 싫다 같은 부정적인 글들을 써내려갔죠. 그렇게 3일 뒤 저는 다른 연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신기할 정도로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조용했고 연대 인사과 병사가 흡연장에 내려가 담배를 한 대 주면서 피우게 해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자대라는 거구나 라면서 느끼면서 안도감을 가질 때쯤 중대 행정병 선임을 데리러 함께 중대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1소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1소대장은 제 수양록을 보고 야 좌서 너 이거 뭐야? 괜찮은 거 맞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써있는 걸로 봐서는 정신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폭탄 안고 가기는 싫은데 저 정말 괜찮습니다. 잠시 그랬던 거지 자대로 와서 바로 마음 편안해졌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지켜볼 거야. 나가봐. 그렇게 면담 후 생활관에 올라가서 선임 생활관들을 돌면서 전입신고를 했죠. 큰 목소리로 이병! 좌! 서! 라고 하면서 천천히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병장급 생활관에서는 한쪽에서는 관심을 보이며 몇 살이냐? 어디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군대를? 그러면서 물어보았고 근무 취침 중이던 선임 한 명은 욕을 하면서 닥치고 꺼져!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도 힘든 전입신고를 마치고 말년병장들과 한 생활관을 사용하게 되었죠. 숨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중대에 3달 위 선임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고 키가 작고 이쁘장하게 생긴 선임이었습니다. 저희 신병들 사이에서는 통칭 천사로 불리던 정일병. 저희 조교들은 서로 간에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말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모든 선임들이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 늘 정일병만은 저희 신병들의 인사를 손을 들어 웃으면서 안녕 안녕 이라고 인사를 다 받아주었죠.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후임들도 잘 챙겨주는 정말 힘이 되는 천사 선임 정일병. 저희 조교들은 훈련병이 없을 때는 소대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왕고와 사수, 막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훈련병이 들어오면 정상 소대의 인원수가 채워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곳은 4소대. 소대장님은 소대장님들 중에 막내였지만 제 선임들이 워낙 일을 잘하여 늘 말년 병장 마냥 어딘가에 짱 박혀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소대는 알아서 모든 것을 해도 다 되었고 늘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죠. 그러나 정일병이 속한 2소대 선임들은 서로 혼내기 바빴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효율이 없이 갈구기만 하다 보니 서로 불만이 많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병들 앞에서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된 둘에게 다행히 징계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일까요? 정일병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이제 1병. 그러던 중 1소대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극혐 돼지 상사가 왔습니다. 이 돼지 상사는 본인의 소대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소대 재편성을 해버렸습니다. 대번에 저희 4소대원들이 다 자라여 다른 소대로 못 따라간다고 저희에게 얘기하며 모두 4명을 다 찢어버렸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저를 본인의 소대의 막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제 선임은 현재 아이돌을 하고 있는 인기는 없어서 유명하진 않음 상말 왕고, 다음은 천사 정상병, 그 다음은 그 밑은 티오 부족으로 없는 3인 소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늘 허언증으로 자기 자랑만 해대며 늘 입에 엉아가 이랬다? 엉아가 밖에서는 이랬어 하는 돼지 소대장. 쓸데없는 거에 꽂혀서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착하기만 한 아이돌 왕고. 상병이 되어가며 천사에서 점점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아직은 천사지만 일을 못하던 정상병. 그걸 지켜보는 개고생하는 나. 어느 날 연대장이 새로 왔어요. 육사 시절부터 수석에 모든 진급을 1차로 해버린 엘리트 연대장. 하지만 연줄이 없어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흔히 말하는 장군으로 6개월 더 할래, 대령으로 몇 년 더 할래 해서 대령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상은 전보다 잘 뿌리게 되었고 체육 대회도 하는 등 좋은 점도 있었지만 훈련병 생활관 당직을 이전에는 상병급들만 돌아가면서 하루씩 서고 근무 취침을 하였지만 연대장이 불침번화를 시켜서 2시간씩 근무를 서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무기고 초소 경계근무, 불침번 근무, 당직 근무, 훈련병 생활관에 마련된 공간에서 자며 일과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케어해야 하는 훈육 근무까지 4개를 서게 되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근무를 쉬는 날이 없게 되었죠. 모두가 지쳐갔고 폭군 연대장은 새벽에도 장교들을 시켜서 근무를 잘 서는지 확인을 다니러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상병이 근무에 지쳐서 잠시 졸게 되었는데 그걸 발견한 어떤 한 장교가 그대로 연대장에게 정상병을 보고 모든 휴가를 삭제당하는 정상병은 천사에서 그대로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고요. 더 이상 웃지 않고 독한 얼굴만 남게 되었습니다. 화를 수시로 내었고 하루는 훈련병 생활관 중간에 마련된 훈육실 안에 누가 있던 커튼을 걷고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정상병이 모나미 볼펜으로 노트에 욕을 써가면서 입으로 죽일 거다 씨발 다 죽일 거다 씨발 하면서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광기에 차 있었고요. 제가 온지도 모른 채 계속 욕을 쓰며 글을 써가던 중 나무 책상을 볼펜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칼자국처럼 수없이 많은 자국들이 생겨 있었고 저는 쫄아서 슬며시 커튼을 다시 치고 그 자리를 떠났죠. 갈수록 일소대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후임은 들어오지 않고 저도 이제 상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상병은 본인 동기들과 점점 사이가 틀어져 결국 소외되어 더욱더 어두운 사람이 되었죠. 한 번은 소대장이 소대 외박을 하자면서 저에게 5만원씩 걷어가게 되었는데 계곡 음식점에 본인의 여친을 데려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아주 허름한 모텔에다 다 집어넣고 본인은 지 여자친구랑 놀러가 버렸죠. 사실상 저희 공금은 횡령당한 거였어요. 본인들 데이트 비용을 저희에게 뜯은 수준이었죠. 저희 3명은 정말 우울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마침 대대행정병 장병장이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제 9살부터 랄부 친구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인맥을 통해 제가 후임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친 무릎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도 한몫했죠. 이후 일중대로 편제가 바뀌게 되었지만 이후로 편안하게 군생활을 즐긴 뒤 저는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정상병은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밝게 인사해주지 않은 채 전역을 하였죠. 모두에게 친절하고 힘을 주던 천사선임 정상병 결국 군대에서 악마가 되어 떠나는 걸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에서는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좌선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리였습니다. 야이 돼지 소대장 아무리 네가 개 거지여도 그렇지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도 샤렴치한 일인데 이 병사들 돈을 뜨냐. 걔네들 잡혀와가지고 한 달에 5만원 받는 애들 돈을 뜯어가냐. 야 개 돼지새 에이 병 걸려 뒤져라 이 안타깝네요. 글을 읽기 전에 이 아킬라 오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국분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게 돼가지고 키이우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전쟁 발발하고 나서도 대피 못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에 지금 외국으로 피신하신 그런 분이에요. 유튜브로 썰렁썰레 몇 개 올렸죠. 제가 2개인가 올렸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약간 특파원 느낌으로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개팬다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예전에 키이우에서 전쟁 개전부터 독일까지 탈출을 썰을 썼던 사람입니다. 지난 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이리저리 떠돌고 체코 폴란드를 거쳐서 겨우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아 한국에 오셨구나. 심지어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22시간 경유를 하는데도 10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왔죠.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전쟁이 시작되고 루마니아를 거쳐서 독일 미넨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사촌형이 사는 뉘른베르크로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에 기울게 되어 저는 2-3주면 전쟁이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전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화가 진행되었고 독일에 거주하는 제 입장은 점점 난처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2-3주만 머물고 다시 키이우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사촌형과 가족들은 부담 없이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거에 부담을 가지기 시작해 친구네 집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국에서 가출 아닌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기차역에 도착하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달러와 3유로, 가방 안에 빵과 물 1.5리터 하나만 갖고 있었죠. 그리고 카땡땡뱅크 카드와 국땡은행 카드를 급히 피난오는 바람에 아파트에 놓고 와서 미처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으셨구나. 그러나 다행히 가방을 뒤져보니 우크라이나에서 쓰던 우크라이나 은행 전용 체크카드가 있어서 급하게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친구들에게 야 지금 거기 상황 좋지 못한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회사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해 돈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으면은 나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알았어 보내줄게 카드 번호 말해주면 바로 확인하고 어플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우크라이나 법이 우크라이나인이 외국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걸 막다 보니 저는 이 우크라이나 카드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 편들고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그런가? 왜 외국으로 돈 보내는 걸 막았을까? 친구들은 저에게 야 미안하다 지금 너한테 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내줄 수가 없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일단 $100라도 있으니까 돈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갔지만 회원이어야지만 익스체인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며 그나마 있던 $100도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공항 가면 바꿔주지 않을까? 하긴 근데 공항 가는 길에 돈이 없으니 아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베를린 역 앞에서 그나마 예전에 사둔 얼마 없는 담배를 피우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옷도 가지고 온 것도 한두 개였고 베를린은 유난히 추운 3월 저는 한없이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되어 저녁이 되었지만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베를린 역 앞에 계속 있자 공사장 형광조끼를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를린 역 안에 우크라이나 피난민 베이스 캠프래요. 여기서 덜덜 떨고 계셨대요.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지금 추운데 혹시 뭐하고 있니? 어디에서 왔니? 아까 전부터 오랜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데 뭐했니? 왜 그러니? 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인데 얼마 전에 키우에 살다가 전쟁 나서 피난 와서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그냥 있어요. 잠깐 기다려봐라 라는 말과 함께 피난민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와, 아주머니께서는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리고 따뜻한 차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시고 가족들이랑 연락은 되니? 핸드폰 인터넷은 돼? 아니요, 핸드폰 유심칩은 우크라이나에서 쓰던 거밖에 없어서 인터넷도 없어서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저의 손을 잡고 베를린 역 앞에 있는 보땡폰 부스로 가서 저에게 난민 전용 심을 얻어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 때 마치 구세주를 만난 마냥 누가 날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 아주머니께서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내 이름은 텐이야. 오늘 널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우리 인연이 된다면 꼭 다시 보자. 내 딸도 지금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딸이 생각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구나. 꼭 행복하고 앞으로 너가 안전하게 너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면서 작별 인사와 함께 떠나셨죠. 숙소 도착해서 들어가는 줄이래요 이게.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역 앞에 있는 난민 캠프 천막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도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드니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고 부모님과 사촌형에게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냥 친구 집에서 잘 지내. 친구랑 있으니 너무 편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걱정하게 되었죠. 저는 천막에서 아무 말 없이 배터리가 떨어져가는 핸드폰을 보며 1시간, 2시간 계속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 아시아인 한 명 있는 걸 보니 계속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안내를 받고 임시 숙소인 난민 캠프로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당 안에 300에서 500명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여기가 난민 캠프 임시 숙소였대요. 독일에서 난민 캠프 만들어줬나봐요. 핸드폰 충전할 곳은 한정되어 있고 침대는 라꾸라꾸 침대에 강아지 배변판 재질의 이불에 살다 피난민이 되어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 시설 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업체 사람들은 잘 지내나 이런 말을 연락을 받았지만 현지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연락이 3-4일에 한 번 꼴로 답장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서 저는 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 이틀에서 4일씩 제 메시지를 안 읽고 씹었고 돈을 보내준다 하면서 저에게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죠. 그렇게 그냥 유럽 내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회사 사장 다 알고 있고 사람이 살아갈 500유로만 좀 보내달라고 했죠. 500유로면 얼마야? 한 50만원 되나? 하지만 회사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면 저한테 뭐하러 유럽에 있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난민 캠프 임시 숙소래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고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회사에 돈을 요구했죠. 회사는 저보고 조금만 더 버티고 참아라 할 뿐 아파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살 수 없는 저에게 아무런 대처도 해주실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걸렸던 게 코로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증상들이 코로나랑 비슷했죠. 치료나 진단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어 그러면? 저는 순간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난민 숙소도 나왔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지난번에 돈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자기는 그래도 가족이랑 있는데 너는 지금 아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죠.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는 길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버려도 다른 누군가는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막 콸콸 쏟아졌어요. 그 친구가 제 사정을 듣고 2주 동안 다른 곳에 아파트를 예약해줘서 거기서 자가격리를 셀프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때 저는 회사에게 여러 번 돈을 요구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저에게 우리가 전쟁이 날 줄 알았냐 좀 버텨봐라 라는 답변만 주길래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나마 이 기간 동안 저는 이래저래 적응이 될 시점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비EU 국가들도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난민 신청을 순조롭게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난민 신청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민청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 우크라이나 사람 위주로 난민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 라는 말과 함께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청에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주더니 그 종이에 5월 25일 전까지 나가라는 통보서를 주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이 기간 안에 못 나갈 시 유럽연합과 쉥겐 국가에서 쉥겐 국가가 뭐야? 강제 추방이 되어 이 이후 유럽연합 국가와 쉥겐 국가에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스트레스로 기절을 하게 되죠. 독일 또는 쉥겐 국가 영토에서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출국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때 또 한 번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강제 추방당하기 싫으니 돈을 달라 그랬고 왜 내 계좌 알고 있는데 돈을 주지라냐 나 너무 힘들다는 말을 보냈지만 또다시 안일십.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게 해가지고 물어보았지만 꼭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또 이틀에서 나흘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지 않았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우크라이나 거주증을 들고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거주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영 운송기업을 이용하여 무료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제 친구를 만나 다행히 그 친구가 숙소를 잡아줘가지고 숙소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역시 회사는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고 점점 다가오는 날짜에 저는 그냥 긴급히 항공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께 부탁을 하여 24일 폴란드에서 헝가리 부드페스트 공항에서 22시간 트랜스퍼를 한 뒤 26일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꼭 저를 이렇게 만든 회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또 전쟁과 난민 캠프에서 있었던 일로 저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어 아직까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보고 너 진짜야? 구라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게 정말 다 구라였으면 좋겠다는 수천 번의 생각이 드네요. 저도 더 이상 스펙타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6월 1일 역시나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이우 근무 당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도 받지도 못하고 월급도 월급날에 받아본 적이 없었죠. 당연히 경비 체재비도 없고요. 근로계약서조차 없습니다. 글솜씨가 없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킬라 오피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설레였습니다. 이 전쟁이 나서 오히려 좀 다른 곳에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된다는 걸 또 다른 면으로 또 알게 됐네요. 금방 좀 쳐내고 건강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닌 듯이 훌훌 털고 잘 생활하시길 빕니다. 병사 시절부터 썰랑썰레 늘 챙겨보다가 전역하고는 차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20군번 참치예요. 참치란 짬, 찌끄레기의 순화어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군생활의 시작인 훈련 소설이 생각나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때는 입대 1주 전. 당시 저는 계룡에 살고 있었지만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곳의 친구들과 입대주를 기울이며 띵까띵까 놀다가 논산으로 숑. 그때부터가 제 진짜 군생활의 꿀의 시작이었죠. 제가 입소를 하자마자 대구에 이상한 병이 퍼졌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소대장은 지금 대구 갔다 온 훈련병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손을 들었고 입소 전에 대구에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날 밤 저는 격리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대구를 다녀온 날짜와 당시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날짜 며칠 차이가 있었고 저는 이를 주변에 보이는 간부들에게 보고를 했죠. 그날이랑 제가 갔던 날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 저는 격리가 되면은 유급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그저 개꿀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날 밤 12시경 불침번이 잠든 저를 깨우며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격리 지침이 확립돼 있지 않아서 종일 밥 먹고 격리실 인원들과 마피아도 하면서 누워있었죠. 그러다가 매일 5분간 전화를 시켜준다던 방침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격리됐어. 뭐? 대구 다녀와서 그런 거야? 근데 날짜가 다르다고 보고했는데 그냥 격리시키네? 이 통화가 끝나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녁을 먹고 누워있는 저를 당직사관이 찾으러 왔습니다. 땡땡연대 땡땡번 훈련병 맞습니까? 땡땡번 훈련병 박트수 맞습니다. 지금 당직실로 올라가서 전화받아
당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한 저는 격리가 해제되고 돌아가려나 하는 생각에 설레며 당직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시 당직사관은 전화 받으면 관등 성명되고 무조건 다나 까체로 대답하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명확하게 대답해야 해. 알았어? 라고 하였고 제 설렘은 점점 확신이 되었죠. 전화를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성! 땡땡번 훈련병 박투수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군생활 첫 상관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가 박투수 훈련병이야? 땡땡번 훈련병 박투수, 예, 그렇습니다. 나 훈련소 공복과장인데 땡땡땡 대위라고 해. 너 혹시 부모님한테 격려대 왔다고 연락드렸냐? 예, 그렇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군기밀 유출의 명령 불복종이야, 알아?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은 훈련소의 아들 걱정에 훈련소로 민원 전화를 넣게 되셨고 공복과장이 이 전화를 받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빈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 격리 시작하면서 기밀 서약서 썼어, 안 썼어?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자다가 끌려와서 뭔 기밀 서약서입니까? 12시에 끌려갔는데요. 심지어 전화 시간 주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까지 해서 한 건데. 이후 대위는 당직사관을 바꾸라 하였고 당직사관은 안 썼습니다. 지침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당시 저에게 수화기가 넘어왔죠. 군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간인에게 전해지면 안 돼. 널 징계받게 될 거고 훈련소도 유급하게 될 거야. 저는 대구 방문일이 확진자 발생 일자와도 다르다고 간부님들께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전화시간 부여시에도 부모님들께 알리라고 해서 알린 거였습니다. 왜 제가 징계에 유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유급이야! 부모님께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너 징계나 유급 관련된 일 나중에 다시 통보할 거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저는 당시 화가 끌어올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너무나도 억울했죠. 첫째, 격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를 지속함. 둘째, 부모님께 알리라고 해서 알린 것. 셋째, 군 내부 일은 민간인에게 알리면 안 된다 해서 징계 얘기를 꺼낸 것. 근데 세 번째인 군 내부의 일은 민간인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 중 한 분이 현역 장교셨거든요. 민간인이 아니었죠. 저는 격리실로 돌아와서 격리 메이트들에게 이 썰을 풀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직사관이 급히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땡땡 훈련병 올라와서 전화 다시 받아. 땡땡땡번 훈련병 박투수,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당직실로 향했고 그 대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투수 훈련병이니? 충성! 땡땡땡번 훈련병 박투수 전화 받았습니다. 아깐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어.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한 간부들의 책임이 커. 그 징계 같은 거는 그런 건 못 들은 걸로 해주고 유급은 그건 내 담당이 아니니까 다시 알아보고 연락 줘도 될까? 예. 감사합니다. 징계는 정말 없는 겁니까? 그래. 착오가 있었고 유급은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그리고 격리는 이미 실제 격리 대상자들과 접촉한 지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해야 하긴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는 내가 잘 통화했는데 너도 다시 연락해서 잘 말씀드려야 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전화를 끊고 갑자기 사자에서 애옹이가 된 우리의 대위의 목소리에 부모님과 잘 통화하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직사관, 너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냐? 저 격리된 거를 부모님께 알린 게 민간인 기밀 유출이라고 징계라고 하셨는데 제 부모님이 현역 장교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부모님께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저는 당직실 전화기로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했고 군 휴대폰은 군 내선 전화로 바로 통화가 가능한 걸 이때 알았죠. 야, 격리 계속되는데 징계는 없고 유급은 잘 모르겠다네? 징계는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격리된 거 말한 게 기밀 유출이라 징계 사유였대. 그러면서 엄청 짜증내시던데? 이거 다시 전화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게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갑자기 나한테 엄청 착하게 굴고 미안해 하더라고. 나한테도 전화 받자마자 혹시 군 가족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번호 보고 한 거 같은데? 군 휴대폰 번호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빠던이 있습니다. 군필자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부모님 번호의 뒷자리는 공교롭게도 아주 높아 보이는 장군님들 차량 번호와 굉장히 유사한 번호였죠. 이 때문에 계속 저에게 바로 사과하시는 듯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생각해보니 제가 군 가족이 아니었더라도 징계나 유급은 없었을 것 같지만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전화 무제한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훈련소에는 화장실에 사랑의 전화기라는 군전화기가 있어요. 연대장, 교육대장 등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용도인데 저는 그 전화로 부모님께 항상 전화가 가능했죠. 다들 물어보길래 그냥 전화하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돼서 승질만 내더라고요. 그치, 부모님이 군인이시니까 그냥 군 내부 전화로 가는 거니까 사랑의 전화를 무한대로 썼구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채택된다면 적군에게 별 5개가 경례한 썰. 적군한테 별 5개, 별 5개면 원수 아니에요? 파견지에서 텃세 부리던 파견지 중대장 도로 묻어버린 썰. 군의관보다 먼저 골절 발견하고 군의관들에게 이쁨 받은 썰. 군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받고 전역하고도 군인으로 돌아간 썰 등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산 삽질병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